아직 집값이 불안하다.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올릴 것인가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집값을 명분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들을 미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집값을 명분으로 다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금리 인하가 되면은 환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국내 예적금이나 이자율의 하락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해외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본이 유출이 되겠죠. 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게 원화 가치 하락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간 자본이 외화로 바뀌고 그 외화 수요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 과정이 거치면 우리나라의 무역에 되게 영향을 또 많이 미치고 안 그래도 내수가 안 좋은데 금리를 지금 또 인하를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집값이라는 명분으로 금리를 아직까지는 내리면 안 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건요. 외국의 자본,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것들을 못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결국엔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집값을 자극할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인하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 플러스 공급 부족 플러스 인허가 물량으로 계속 공급 부족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전세에 대한 가격들의 상승, 수급 불균형, 월세의 가속화, 그 다음에 가격들이 떨어진 지역들이 잠재적으로 가격이 눌려 있는 것들이 올라갈 가능성, 뭐 여러 가지 잠재적 요소 때문에 뭐 복합적으로 집값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집값의 명분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은 결국은 이 FOMC에서 결정을 하고 기준금리 연준이 내려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세를 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장 재정 전환, 본 예산 1,700조 넘는다. 당군 이래의 1,700조를 넘는 예산들을 이번 정부에서 짜게 될 겁니다. 700조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올해 대비해서 최대 8, 9%까지 증액인데요. 뭐 AI 명분으로 뭔가를 하지만은 그다음에 국채 발행 등의 재정 부담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8, 9% 증액하는 게 돈이 풀리는 속도가 커지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9%, 9.5%, 9%, 8.9%, 8.6%이 윤석열 정부의 첫 해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2017년도에 예산이 작았던 이유는 2016년도에 편성을 한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편성할 때는 7%, 9%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시장이 어떻게 됐죠? 가격들이 급등했죠. 코로나라고 하지만은 진짜 당군 이래에 가장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그 추경까지도 굉장히 많이 풀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이 국가 예산을 긴축을 좀 했죠. 상대적으로 2%대, 5%대.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8%대, 9%대 증액을 합니다. 왜냐?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을 많이 뿌릴 건데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아마 추경도 많이 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문재인 정부 때 추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 정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단위가 151조죠. 박근혜 정부는 39조. 이 뭐 기간이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이 세 개 합친 것보다 훨씬 커요. 이 참여정부, 그다음에 MB,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보다 합친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냐? 거의 150조가 직전 세계 정부를 합친 거에 1.7배입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은 비슷하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도 아마 돈을 많이 푸는 부분들 이제 생기겠죠.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크게 많이 풀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풀었으면은 돈이 또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나와야 되겠죠? 세금이나 이제 이런 데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정책실장이 세금 동원론을 제기한 이유는 일단은 돈을 많이 뿌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2차로도 풀 겁니다. 돈을 또 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지에 더 때려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생산해야 되는 돈이 나와야 되는데 생산할 돈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불로소득으로 해당되는 만만한 집값 찾기 위해서 세금으로 가고 그 세금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수를 해서 이제 복지로 쓰는 거죠. 정책실장이 세금 동원을 제기한 이후 문판마기로 가는 이재명 정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이 돈이 지금 이 700조가 넘는 부분도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요 예산들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세금에 대한 부분들 언급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건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언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동성의 장이 풀리고 금리는 미국은 이제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돈 푸는 정책 때문에 세금도 올리고 국채 발행도 늘리고 추경들을 많이 하겠죠. 유동성 장은 이 공급 정책과 그러니까 공급 부족과 전세금 상승 그리고 금리 인하가 어쩔 수 없이 추이적으로 내려갈 수 없는 걸 고려할 때는 집값 자극을 되게 불편하게 자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 얘기를 하면은 콧방귀를 키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끼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2017년도 파리 대책 나왔을 때 제가 자주 얘기 드렸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집 다 팔라고 하네요. 저 좋은 집들 있긴 하지만은 무서워서 팔아야 되겠어 했던 사람들. 잠실 우성 1, 2, 3차를 10몇 억에 팔았던 사람들.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바탕으로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랑 지금은 똑같습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형태가 다른 거지. 그냥 사용하는 방법들은 다르지만은 규제라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집값도 본질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돈이 풀리는 시장과 규제가 있는 시장, 눌려서 누적 수요가 생기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자산으로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빨리 현금을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규제의 결과물들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아마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이 규제의 결과물들은 결국은요, 가장 그 규제에 해당하는 약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정치적인 부분이지만은 부동산하고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규제의 결과물은 과연 어떻게 될까? 전부 다 거기에 가장 약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번에 주말에 노란봉투법 만들어졌습니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물은 뭐냐면요, 기업들이 해외로 다 도망갈 겁니다. 큰 기업들이.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들이 축소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이제 규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단체 교섭권의 확대. 그러니까는 대기업 원청이 있는데 그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 근로자들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뭐 집단 행동으로서. 그런 집단 행동으로서 예를 들어서 파업을 쌍용이 있는데 그 쌍용 자체 내에서만 막 이렇게 노조를 결성해 가지고 파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쌍용에 파생된 하청 근로자들도 거기에 권리를 주장해 가지고 파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 교섭권에 대한 문제, 확대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은 우리가 대기업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손해배상도 이제는 못하게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이런 식의 형태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원청 나와라, 대기업 나와라, 대기업 사장 나와라 하면서 삼성, LG의 하청 노조가 결성이 이제 더 강성화되는 거죠. 강성 노조들이 우리 자체 내만 있었는데 그 하청 노조까지 결성이 되어가지고 이제 집단 행동들이 퍼지는 겁니다. 근데 이 노조가 왜 중요하냐? 노조가 확대돼야지 내가 지금 정부에서 집결할 수 있는 상황들을 더 많이 만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치적인 발언이라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이런 삼성, LG 벌써 집단 행동, 이게 언제 신문이죠? 어제 신문이죠.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크고 작은 파업이 일상화됩니다. 그러면 경영에 차질이 당연히 옵니다. 그런데 이 차질을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영 차질과 기업 손실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내에서 파업을 6개월을 했어요. 그리고 하청 근로자들, 하도급을 낸 그 하청 근로자들도 파업을 연속적으로 파생돼서 했어요.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금 과일이 되어서 불법적으로 부술 수도 있잖아요. 뭐 합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집단 행동을 해가지고 생산 라인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한 손실도 생기고 공장이 안 돌아가서, 근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손실을 가게 됩니다.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일할 여건이야. 사업을 하는 목적은요,
생산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 생산이 되지 않으면은 사업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대안이 아니면은 기업으로 도망갑니다. 그 손실을 메꾸려면 한국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노동계의 수거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한국의 기업들은 떠날 겁니다. 지금 경제계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 경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노동계는 우리는 인제 임금 인상 같은 거 할 수 있겠다라고 인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수거는 해결할 수 있지만요. 기업이 없어지면 그 수거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노란봉투 후폭풍이 한국 GM 이번에 진짜 철수 뭐 관세 문제도 그렇고 과거에도 보시면은 여기 인제 노사 간의 갈등 때문에 GM이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노란봉투풍 때문에 진짜 철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사람들도 이 강성 노조들이 원래 있는데 여기에서 확대가 된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나라에 투자 안 합니다.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일자리라는 성장 동력들이 둔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제 월급을 좀 올려받을 수 있겠네라고 손해배상 청구도 안 하고 내가 이제 파업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올려주겠네라고 했는데 그렇게 과하게 올려주는데 손해배상도 못 받는다면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가 하청 근로자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결국은 회사를 접거나 옮기겠죠. 우리는 일자리를 잃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일자리도 축소됩니다. 큰 기업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결국은 개인한테 피해가 오는 겁니다. 노동의 승리가 아니라 기업의 둔화와 개인의 피해로 간다는 겁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표심을 이용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 전 노란색이 싫습니다. 너무나 정치적이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코스피 5천 한다고 하는데 기업이 생산을 못하는 구조인데 코스피 5천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학교에서 배운 게 없고 공부도 안 했는데 전교 1등을 하는 거 말이 되나요? 기업이 생산을 못하는 구조인데 밸류가 커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코스피가 어떻게 5천이 갑니까? 5천 갈 수 있죠. 테마주처럼 끌어올리면은. 근데 그게 유지가 될까요?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테마주는 결국은 엄청나게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규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으로 따지면 고가 주택들을 누르면은 거기에 대한 피해들이 현금 부자들은 방어를 하고 그 밑에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냐? 김용범 노란봉투법 우려 상당 부분 과장 문제되면 그때 개정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을 해서 피해가 입은 다음에 개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당연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법을 제정을 하면 안 되죠. 결국은 대기업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규제의 결과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로 내가 일자리를 딴 데로 옮기면 되지 딴 데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줄어들었잖아요. 다른 일자리들도.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개인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 현상이 생긴다. 먹거리가 많이 사라지니까. 노란봉투법이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부동산을 연결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노란봉투도 대기업을 꽝 하고 때렸죠. 근데 피해는 누가 볼까요? 원청은 다른 사업 방식을 이용할 겁니다. 나라를 옮겨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나라 옮겨지면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는 개개인은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중대재해법도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막고 일자리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도 대기업의 책임이 막대해지고 일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위축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누가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까? 결국은 이것도 일자리를 위축하고 이 위축이 서민과 개인의 위축으로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중대재해법이 지금 대림도 그렇고 그리고 포스코도 그렇고 되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잖아요. 누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진행된 사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에 적용을 하면 이런 겁니다. 공사비를 줄이라고 하고 인건비는 높이려고 하고 일하는 시간은 줄이라고 하고 근데 어떻게 사고가 더 안 나죠? 그런데 책임은 민간이 하면은 너희들이 책임을 강력하게 져라고 하는데 코레일의 사고가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 나왔는데 책임에 대해서는 한번 묻도록 검토해 보겠다. 100% 정부의 공공의 돈이 투입된 코레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고려를 해보겠다. 책임을 물을 사람을 검토해보겠다. 보고도 뭐 이재명 정부에게 바로 이렇게 하지 않고
고민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잖아요. 아무튼 부동산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지금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도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은 공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설업이 위축되거든요.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면은 건설에 대한 상황들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청업체들도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시장이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중대재해법은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것들을 막고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것처럼 부동산도 공급이 줄어들어 가지고 결국은 집값을 자극하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산을 가지는 걸 두려워해서 이번 정부의 규제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또 피해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주주 요건이 있죠. 대주주 요건이 이번에 50억에서 10억으로 비과세 구간들을 축소하면서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올라와 있죠. 근데 이게 10억 안에의 대주주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연말 되면 돈을 다 빼버립니다. 그러면은 다 빼버리면은 주식 시장이 흔들리잖아요. 개미들이 흔들리니까 공포스럽겠죠. 그 공포와 손실을 보는 결과들은 결국은 힘없는 개미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도 적용시키면 이런 겁니다. 대출, 세금, 고가주택, 다주택자를 다 누르잖아요. 그러면 현금 흐름이 좋은 사람들은 더 부유하게 되지만요. 사실은 이 누름에서 위축되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현금 흐르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은 지금은 오히려 기회로 봐서 더 부유하게 만들어지는 양상들, 양극화가 결국 가속화되는 양상들이 또 일어나겠죠.